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예상되고 있고 또 무역 적자도 올해 들어 지난 21일 기준으로 벌써 100억 달러를 넘기고 있습니다. 투자 매력도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은 무섭게 한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혼주세로 마감했습니다.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FMC 회의가 1월 31일서부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상들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인플레 안정 예정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의외의 결과도 이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FMC의 의견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미국의 금리가 0.5% 페드 입장인데 반해서 시장은 0.25%포인트가 미 달러라든가 그다음에 국채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러도 달러 인덱스가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브라더 국가에 해당되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예. 사실 최근에 보면 페드의 통화 정책은 캐나다의 입장을 따라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일시 중단을 시사했던 것도 예. 아마 시장의 장 막판에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불안 요인도 있기 때문에 예. 미국도 역시 목표 수익만 채우면 차익 실현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 초반에는 나스닥 관련된 비테크 업종들이 차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예. 앞서 이 방송을 위해서 새벽부터 고생해 주시는 서성영 본부장께서 사실 차익 매불 실현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이해가 어떻게 해석되느냐 어제도 예. 이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매출은 부진한데 여러 가지 네거티브 매니지먼트에서 임금이라든가 비용을 삭감하기 때문에 예. 이익은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향후의 가이던스 문제 관련해서는 매출액은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나스닥과 관련된 업종들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마이크로 사이드에서는 기업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상태이고요.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이제 미국의 작년 4분기 성장률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금 2.6에서 2.5%인데 애틀랜타 나우 같은 경우는 3.5%도 가능하다. 예. 어찌됐든 2에서 3%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크로 측면과 매크로 측면이 여전히 건전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페드의 금리 인상은 인플레를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0.5%포인트 경기가 문제가 없으니까 예. 5% 가져간다는 얘기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 매크로 사이드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장 초반에 3대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장마판에는 다 회복되는 모습이 오늘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거의 다 전일 대비해서 보합 수준으로 갔을 거예요. 예. 특히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요. 오늘 시청자분이 향후에 미국의 페드의 통화 정책 관련해서 염두에 둘 것은 앞서 이엔 캐스터랑 홍 앵커가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브레이너 이분은 통화 정책 부회장입니다. 미국은 이제 부회장이 두 분이 있는데요. 통화 정책 부회장이 있고 감독 담당 부회장이 있거든요. 이 통화 정책 부회장이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요. 이분이 NDC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지의 직접 통화에서 분위기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브레이너 이사를 애초부터 파월을 교체해서 사실 페드의 의장으로 앉히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가장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NDC 위원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국의 사실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브레이너 통화정책 부의장은 비둘기파에 해당되거든요. 예. 이분이 NEC로 가면 누가 부의장으로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페드의 통화정책 내용은 상당히 변동 가능성이기 때문에 오늘 월가에서 주목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또 여기에 방금 전에 테슬라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테슬라 EPS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또 매출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지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EPS와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실적이 이렇게 공개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은 상회했지만 예. 우리가 지난번에 중국의 그 이렇게 위드 코로나 이렇게 가면서 사실 통계 수치상으로 70%가 이렇게 매출이 증가했다 하는 예. 것이 테슬라가 그동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한때 낮을 때는 $110 가다가 지금까지 140달러까지 오르는 이런 수준인데요. 지금 장 초반에 예상은 상회했지만 다시 떨어지는 이유는 그때의 그 어떤 기대 수준보다도 이렇게 지금 발표했던 내용들이 예상은 상회했지만 예. 수준에서 못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막 발표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상세하게 예. 사실 시청자분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이걸 한번 상세하게 분석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예. 테슬라 관련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홍 앵커께서 지금 발표했는데 예.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다 떨어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현재 분위기로 한번 정확히 점검해서 민감한 상황만큼 책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발표 직후만 해도 3%대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정말 무섭게 한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움직임부터 진단해 주시죠. 네, 외국 자본이 심상치 않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환율과 외국 자본의 유입 정도하고 코스피의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예. 우리가 연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 시각인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외국 자본은 아주 무섭게 들어오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지금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국가가 전 세계에 이렇게 보면 사실상 외국 자본을 어떤 형태로 띄느냐에 따라서 외국인의 개념이 좀 다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는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를 보면 동북아 국가들이 지금 많이 들어온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런 측면에서 중심 국가가 한국과 중국이 되는데요. 중국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까지 19조 원, 우리 돈으로 19조 원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자본시장이 우리보다 덜 발달했다 하더라도 사실 외국의 이렇게 자본 유입 규모는 상당히 크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저기 보겠습니다는 예. 중국의 금융정책 정보 업체죠. 둥팡 차이프에서 보면 한 19조 정도 어제까지 들어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거래소의 공식 발표를 이렇게 보면 올해 들어서 이렇게 25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25일이라 하면 어제까지요. 예. 어제 한 7,600억 사가지고 지금 5조가 넘었습니다. 5조가 넘은 상태인데요. 지금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자본시장에 주식이 5조 넘게 들어왔던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증시 붕괴론 자리 얘기 나왔을 때 그때부터 외국인 자금이 무섭게 샀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9월 달 이후로부터 가장 매수 기분으로는 강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중국과 한국 주가가 대표지수 기준으로 거의 한 10% 이상 올라가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1월 제너리 팩트 내지는 1월 랠리까지 이렇게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예. 한국의 주식이 상당히 좋다. 대표 지수로 보면 상당히 좋다. 그러나 종목별로 보면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알아봤지만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사는 명백한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 글쎄요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겠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예. 어제 시청자분이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홍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뚜렷하게 예.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사는 명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시경제의 4대 변수 중에서 우리가 거시경제 4대 변수로 하면 성장률이 있고 예. 그다음에 국제 수지가 있고 물가가 있고 실업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이 이렇게 미국 이해 국가에 들어올 때에는 사실 인플레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실업률은 그렇게 가냘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성장률과
그다음에 무역 수지 내지는 경상 수지, 국제 수지 이런 이렇게 수지 개념 두 가지를 굉장히 중시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무역 수지 흑자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문제가 없죠. 그렇죠. 경상 수지 흑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뚜렷한 명분이 있는 게 작년에 중국의 성장률이 3%였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대체로면 4%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중국의 내부 기관은 6%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제고하는 이 수준 감안한다면 명확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작년에 제로 코로나 시대에 중국 국민들도 소비를 못했었고 외국인들도 중국 주식을 사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보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소비라든가 보상적인 매입이 되기 때문에 연초 들어서 강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2.2% 내지는 2.1% 걸리지 않겠느냐. 우리 이제 4분기 성장률이 중국과 달리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추정치로 보면 한 2%, 1.1, 2.3% 이렇게 걸리는데요. 올해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면 1.1% 정도로 봅니다. 예. 그리고 한국 기관에서 정부 기관이 1.7%, 한국은 1.6%인데요. 이건 좀 너무 낙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외국 자본이기 때문에 예.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한국의 성장률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1.1%고 아시겠습니다만 노무라 그룹에서는 한국의 성장률을 한때 마이너스 1.5%까지 보다가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그 상향 조정됐지만 마이너스 0.6%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성장률이 작년보다 나빠지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올까 하는 측면이 시청자분이 대로 퀘스천을 그리는 상태이고 예. 또 두 번째는 한국은 외환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환 보유 문제에서 굉장히 중시하기 왜냐하면 환율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시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20일 동안의 통계를 이렇게 본다면 무역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가 한 해에 보면 무역수지 보면 최근에 그 한 5년간의 패턴을 볼 때는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1월에서 20일까지 100억이라 하는 것은 대체로 1년 중에 약 10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1월 들어서 20일까지 기록돼 있다. 그러면 나중에 개선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입장에서 이 기간 중에 외국 자본이 5조 원 정도 매입한 거는 다들 시청자분이 퀘스천을 그릴 수밖에 없죠. 예. 그걸 한번 오늘 풀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산 이유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부터 체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홍익거 지적대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항상 외국인들은 종목을 사지는 않습니다. 예. 항상 한국을 산다고 굉장히 표현해 드렸습니다. 한국을 사니까 한국 증시에서 보면 대표 업종을 산다.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를 상징하는 예. 그것이 뭐 어닝 쇼크를 기록한다 관계없이 대표 업종을 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보면 한국의 대표 업종 하면 삼성전자 좋죠. 예,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코스피의 구성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런 거 우리 이제 정 PD께서 지금 발빠르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예. 삼성전자가 지금 연일 좋죠? 63,000원까지 갔어요. 예, 굉장히 이렇게 했는데요. 뭐 시청자 아시겠습니다. 작년 4분기에 삼성전자는 실적 쇼크를 기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코스피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코스피가 어제는 장중한 때 2,430 증시 분기론자리 무색할 만큼 2,436 물론 마감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예. 2,436까지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에 한국인은 어떠냐? 한국인은 한국 주식을 그렇게 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예금 금리가 5%이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은 증시에서 돈을 빼서 시중은행 쪽으로 가는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금리가 앞으로 낮아질 것이다. 또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다 해서 여기서 주식 쪽에 자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원래는 금리 인상 중단되거나 인하하면 주식 쪽에 매기가 올려야 되는데요. 예. 지금은 채권이라든가 채권 ETF에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런 쪽면이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매입한다면 한국 사람이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 보면 한국 사람은 주식을 매도하고 그걸 전부 외국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실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28, 30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또 펀더멘털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유로 이 세계 채권 지수에 한국이 선진국에 편입된다. 자, 이것을 겨냥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대목은 작년에 우리가 러셀의 세계 채권 지수의 워치 리스크 그 예비 명단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의 지적하는 개선 정도 여부에 따라서 이르면 올해 그 3월 달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 장보다 달리 이 외국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기 FTSG의 WG에서 제적하는 그런 그 사항들은 상당히 그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변수가 있긴 하지만 예. 사실은 외국 입장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3월 달에 한국의 선진국 지수에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한국의 채권에 대한 국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지수에 따라서 대체로 보면 한 3,500조 정도가 이렇게 거기에 벤치마크로 움직이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이 선진국으로 이렇게 진입했을 때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 증권사는 뭐 100조 유입된다 하지만 외국이니까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도이치뱅크가 이 채권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예. 도이치뱅크를 선택했습니다. 한 90조 정도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 채권 시장에 예를 들어서 저 기대대로 90조 정도 들어온다면 채권에 들어오는 것은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거나 똑같이 환율을 하락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환율을 하락시키면 주식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더 떨어져? 채권 지수에 편입해서 선진국지에 편입해서 환율이 더 떨어져? 그러면 외국 입장에서는 주식에 투자하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그만큼 환차익이 기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서 비록 채권 지수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기대가 만약에 있다면 환차익을 겨냥해서 국내 증시에서 온 외국인 자본들이 펀더멘탈이 성장률도 나쁘고 무역 수지 적자도 심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여기에 한국 주식 사는 이런 요인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6월에 있을 MSCI 정례 평가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네, 보통 MSCI 모건 스탠리 지수에서 이렇게 보면 정례 평가가 5월 말, 6월 초 시기가 다소 좀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신중한 요인을 감안해 볼 때 현재에서 한 6월 초 정도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MSCI 지수가 우리가 2009년에 금융위기 직후에 한국이 어렵게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2014년에 그때 뭐 최순실 게이트라든가 뭔가 막 터지면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의 시각이 흐트러지면서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도 탈락되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워치리스크가 다시 등장하는 문제는 보통 그렇습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성준 논설위원이 부채를 잘 갚다가 못 갚으면 신용 상태가 불량해서 나중에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는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과거에 제가 부채를 못 갚았던 낙인 효과 때문에 제 신용도가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워치리스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는 지금 상시적으로 환전의 MDF 개방, 여기환율 시장 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방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IOR 관련된 채널에서 영문 자료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에서 민감한 사항이 외국인의 등록제라든가 공매도 문제, 특히 공매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공매도 문제가 전면적으로 개방하기에는 지금 우리의 동학개미라든가 뭔가에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학개미의 입장을 반영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보여주는 MSCI 지수의 선진국 예비 명단 내지는 선진국 지수 편입하기 위한 제도 개선 문제를 오랜만에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외국이 MSCI의 선진국 예비 명단이든 선진국 지수에 편입할 때는 사실 기간별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는 최소 18조에서 그 다음에 62조 정도 유입이 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 62조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작년에 대선 과정에서 모 후보가 한국경제연구원에 그 얘기 들어서 62조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저 62조 기준입니다. 예. 근데 저게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MSCI 지수는 고객의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중시합니다. 예. 지수에 편입되더라도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런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찾아볼 수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쪽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채권 지수와 이 MSCI 지수에 각각 선진국과 선진국 예비 명단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한국 주식을 살 때 그만큼 환차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연초에 한국의 동북아 증시가 떠오르면서 사실 한 외국인 자금은 들어온다. 근데 한국의 펀더멘탈보다는 환차익을 감안해서 들어온다 하는 예. 말씀을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자, 우리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이건 반복됐던 내용 연초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외국인 자본이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 것을 이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도이치방크라든가 이런 데서 1,100원 선까지 보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는 우리가 1,130원에서 1,150원 정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떨어졌을 때는 지금 외국 자본이 약 10억 달러 들어온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정도 떨어지고 예. 외국 자본이 0.7원 정도 들어오니까 이거 본다면 약 10조 원이 들어온다. 근데 벌써 5조 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상당히 너무 낙관적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는 환차익을 겨냥한다면 외국의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저 1,100원대 이렇게 본다면 저 정도는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25일 만에 25조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는 환차익을 감안한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서 지금 2,400을 넘고 있습니다는 그 환차익만 감안한다면 코스피 3,000도 어제까지 가정이니까 3,000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연초 방송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2,400을 넘었으니까 증시 붕괴라는 자는 그때 당시 시나리오 얘기할 때는 굉장히 가능하겠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굉장히 저 수치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낙관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해 들어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펀더멘털입니다. 펀더멘털이 흔들리면은 이 자금 이탈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홍영과 지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 시청자분께서 왜 외국 자본이 이렇게 5조 원 정도 들어오는데 성장률은 낮고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되는데 예. 외국 자본 들어오냐? 그러면 그 외국 자본이 들어왔던 것을 계속해서 받쳐주지 못하면 끌어갈 수 있는 투자 요인이 되지 못한다면 언젠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투자가 우리보다 좋은 국가들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게 펀더멘탈에 받치지 못하다 보니까 쉘터, 일시적 피난처가 아니냐. 그런 상태에서 항상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주가가 좋고 이렇게 경제에서 보면 성장이 떨어지더라도 심리가 좋은 측면을 너무 착각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책 당국에서 그만큼 해야 될 일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항상 환차익이라는 것은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한국 증시가 좋고 들어온 자금까지 이탈되지 않으려면 펀더멘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환 위기를 경험했던 국가 입장에서는 외환보유가 눈이 찌르는 외환보유가 추적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의 문의에 대해서 외국인과 한번 지적을 했더니 자 펀더멘탈 측면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몇 %가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금 안 빼져나간다 예. 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1%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펀더멘탈이 괜찮다 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성장률과 비교해 볼 때 항상 뭐냐 성장률이 5% 간다고 해서 7%, 8% 가면 우리 자금 빠지게 되거든요. 다른 국가가. 예.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의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볼 때는 최소한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우리 성장률을 2% 이상 유지해달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아마 정책당에서 시사점을 많이 던져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1.1%지만 2%는 유지해달라. 두 번째는 외환 보유고는 풍족하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역수지 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경상수지가 흑자 상태에서 외환 보유고와 플로우가 개선된 상태에서 외환 보유가 풍족해야지
플로우가 악화되는 상태에서 경상수지가 적자되는 상태에서 외환보유고가 일반적인 기로티 모델이든가 캡틴 모델 적정 규모보다 높으면 그건 불안감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적자를 좀 관리해주고 경상수지 적자를 유지해달라는 이런 내용을 좀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책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한국은행의 이총재 잘 아시겠습니다는 금통위원들도 우리는 미국보다 다릅니다. 우리는 미국은 인플레 안정이 중시하지만 한국은 인플레 안정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부양, 국민들의 소득 수준, 그렇죠. 성장률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성장률이 높아야죠. 그래서 경기 부양을 반드시 좀 우선순위에서 균형 있게 물가 안정과 균형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장률 1% 이상 최고, 그다음에 외환보유는 풍부하더라도 무역수지 적자는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흑자세가 바탕이 돼야 된다 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한국의 정책에서는 물가만 미국식으로 쫓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 부양, 성장률을 국민의 돈을 지는 소득 수준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외국인 자금의 이 쉘터가 되지 않도록 이 펀더멘탈을 우선 개선해야 된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